수치와 상관없이 환자 1인당 정액으로 지급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값싼 복제약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환자 식비 상당 부분도 병원 수익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드러났는데 요양병원의 실태 연속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명을 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만 써도 보건용 마스크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 BTS에게도 병역 특례를 적용하자는 일부 주장에 선을 그었던 병무청이 입영 연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에서 한미가 고난을 겪었다는 BTS의 수상 소감은 중국에서 여전히 논란입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대입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 등 금지 항목을 썼는데도 합격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교수들이 자녀나 친인척의 전형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니고 있던 녹음기에 학교 교사의 욕설과 폭언이 녹음됐습니다. 학생의 몸에서는 멍자국도 발견됐는데 해당 교사는 훈육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KBS는 9시 뉴스와 시사기획 창을 통해서 요양병원의 부실한 노인관리 문제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뒤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시청자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과연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답하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이 존엄한 노후는 가능한가라는 무거운 물음, 오늘부터 다시 요양병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한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첫 번째 순서로 취재진은 요양병원에 들어간 뒤 숨진 한 노인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약물에 취한 존엄하지 않은 죽음, 먼저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여름 어머니를 떠나보낸 남매. 요양병원에 계셨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혼자만의 일이 아님을 KBS 보도로 알게 됐습니다. 말도 한마디부터 그렇게 가오린다. 어떡해, 엄마. 엄마.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40일째. 80살 노모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급히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2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머, 언니 그 창에 나온 것 같아. 언니 엄마 아니야?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너희 우리 엄마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노모의 투약 기록지를 확인해 보니 입원 첫날부터 쿠에티아핀 등 항정신병제가 다수 처방됐습니다. 40일간 항정신병제 처방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됐고 의존성이 높은 수면 유도제 졸피뎀도 30일 동안 투약됐습니다. 간호 기록지에 남아있는 집에 가고 싶다는 할머니의 호소. 병원은 행동통제 약물인 할로페리도를 주사했습니다. 약물들은 근육이 조금 이제 굳어지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 같은 것을 삼키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환자의 치매 상태에 따라 약물 처방이 이뤄졌고 식사 때는 간호 인력이 투입돼 부주의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그분이 고소를 해서 수사 진행에 있어서 수사에 상시 임하고 있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 아침. 식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약은 먹었다는 노모. 존엄과는 거리가 먼 생애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의 약물을 처방하는 관행은 요양병원 수익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수가는 보통 치료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요양병원에는 무조건 환자 1인당 정액을 지원하는데요. 이런 수가제 때문에 값싼 복제약 처방이 남발될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요양병원을 상대로 한 약품 리베이트 실태도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홍예림 기자입니다. 요양병원 여러 곳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도매업자입니다. 넣어주고 일주일 김치도 빵고 맛이 조건 주고 그래 하면 서로 뭐 우선하게 같이 바꾸고 계속하고 신뢰에 다르고요. 이런 끈끈한 관계는 어디서 나올까? 약품 공급량을 미리 정한 도매업체와 요양병원. 병원이 계약량을 모두 처방하면 업체는 약값의 15%를 매달 되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대신 그 생각 2천만 원 같은 한 달 300만원씩 갖다 드리는 거죠. 리베이트로 얽힌 납품 구조는 약품 남용으로도 이어집니다. 환자는 누워있고 환자가 어떤 이 약이 많다고 환자가 거부하지도 않아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안 먹더라도 버리면 돼요.
리베이트 외에도 병원이 약값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도매업체가 요양병원에 공급해온 약품 목록. 대부분이 값싼 복제약입니다. 오리지널 같은 거 제가 사가도 2~3%가 비싼 거예요. 어떤 거는 104원이고 어떤 건 92원 다 차이 나거든요. 그럼 병원에서 어떻게 해줬습니까? 92원짜리 좋겠죠? 싼 거. 취재진은 지난 1년 6개월간 요양병원에 공급된 19개 항정신병제 약품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전국 요양병원에서 한 달에 200만 개 이상 처방되는 항정신병제 쿠에티아핀. 가장 비싼 오리지널 약의 경우 공급량은 0.6%. 5개 복제약들이 전체 공급량의 85%를 차지했습니다. 카피약을 파는 도매상이거든요. 약이란 단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비싸지가 않아요. 약을 그만큼 써주면은 리베이트를 줘더라도 주고 또 남는 거죠.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수가는 돌봄의 질이나 치료 종류와 상관없이 정액 수가제, 즉 하루 환자 1인당 정가로 지급됩니다. 복제약 처방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액 수가제에서 이윤이 더 많이 남는 값싼 복제약이 남발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약에 관련된 리베이트 수익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특정 약을 더 쓰고 덜 쓰고야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결국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요양병원에 공급된 항정신병제는 한 달 평균 374만 개. 실제 처방량과는 다달이 87만 개나 차이가 나는데도 당국은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루 권장되는 약물에 대한 용량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거예요. 제일 문제되는 게 이렇게 약물을 써서 환자분들이 약간 컨퓨전이라고 해서 혼돈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매년 요양병원에 대한 적정성 등급을 매기고 있지만 평가 대상에 약물 처방 항목은 없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부 요양병원의 식단을 분석해봤더니 실제 식재료비는 밥값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데도 요양병원 식사에 대한 당국의 관리 규정은 없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공공요양병원의 아침 식단입니다. 국에는 건더기가 거의 없고 육류는 보이지 않습니다. 식단 구성이 환자에게 적절한지 영양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영리가 없다면 저 정도 나가면 안 되는 건데 금액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좀 뭔가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좀 만족할 수 있는 거로 주면 좀 좋을 텐데. 일반식 기준으로 요양병원의 한 끼 식비는 5,790원. 이곳의 경우 환자 70명이 식사를 해 하루에 120만 원 넘는 식비를 병원 측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서류를 입수해보니 실제 식자재 구입비는 하루 52만여 원, 쌀값 등을 고려해도 60만 원 안팎입니다. 조리가 필요 없는 경관식의 경우도 한 끼당 4,790원씩 받지만 실제 제품가는 1,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건비와 각종 비용을 빼더라도 환자 식비의 상당 부분이 병원 수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첫 달에 그냥 정도는 얘기 안 나왔을 텐데 첫 달에 쓰셨을 때는 한 1,000원 나왔어요. 또 다른 병원에선 물가에 상관없이 식자재비를 고정시켰다고 말합니다. 들어가는데 저도 1,000원은 넘지 않으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러더라고. 아침 오면은 육수공이 이랬어요. 새우가루랑 해가지고 1,000원 정도 근데 그 다음 비용들도 했는데 그거 없이 다시 쓰세요. 관할보건소는 식품위생 등을 관리할 뿐 식재료 지출 등 운영을 감독할 규정은 없다고 말합니다. 관여할 수 있는 저희들도 그 내용이 없는 거고 우리 의료법에도 이게 식단에 관련돼서 이거를 저도 이게 처음 듣는 얘기네 지금. 요양병원 식비는 환자 부담이 50%, 나머지 50%는 건강보험으로 지원됩니다. 건보 재정이 그대로 요양병원 수익이 되지 않도록 식비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식단을 찍어서 보호자들한테 한 번씩 좀 보여준다거나 평가 인증 내용에
식단이나 그다음에 실제 식사에 드는 비용 등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해당 병원 측은 부실한 식단이 아니라면서 보건소의 세부 회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코로나19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라고 하죠. 요즘 마스크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지만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전국에서 행정명령으로 의무화됐습니다. 이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또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등 고위험 시설 12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또 의료 요양시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인데 다음 달 13일부터는 관리 운영자는 300만 원, 또 위반한 당사자는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보건용과 수술용, 또 침방울 차단용을 써야 하고요. 망사 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는데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효과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송금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역입니다. 시민들은 빠짐없이 마스크를 썼습니다. 두꺼운 보건용 마스크나 주름이 잡힌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망사 마스크까지 등장했습니다. 얇고 비교적 숨쉬기 편하게 만든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의 성능은 어떨까? 0.6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통과시키는 시험을 해보니 이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는 13%만 투과됐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대형마트에서 주로 유통 중인 침방울 차단용 10개를 조사한 결과 5개의 차단율이 80%를 넘어 전체 평균 75%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크기 입자를 80% 걸러내는 KF80 보건용 마스크와 성능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망사 마스크 7개는 입자 차단율이 평균 17%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차단 효과가 없는 겁니다. 특히 망사 마스크는 식약처의 관리를 받는 의약 외품이 아닌 공산품에 속해 별도의 성능 인증 시험도 거치지 않습니다. KF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필터가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서 필터의 역할이고 망사 마스크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헝겊이고 망사로 돼 있고 투명하게 보이고 어떤 필터의 흔적이 보이진 않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건강한 사람이 오랫동안 마스크를 써야 할 경우 굳이 두꺼운 보건용 마스크 대신 숨쉬기 편한 침방울 차단용을 쓰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기 중 전파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섞인 침방울의 크기는 대략 5 마이크로미터인데 더 작은 입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고위험 시설에서 또 본인이 확진자일 때는 80% 이상을 차단하는 KF80이나 94를 사용하는 게 예방에 더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갔는데 해외 유입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3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만 14명 유입됐는데 국내로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3천만 명 이상 이동했지만 대규모 전파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수도권과 대전, 또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가족이나 지인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파악된 감염 전파 사례는 7건. 이 중 가족 간 모임이 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최소 29명입니다. 연휴 기간 약 3천만 명이 이동했지만 우려했던 대규모 전파는 아직 없다는 게 방역당국 분석입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폭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된 것으로 조심스럽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끼리 모임을 했다가 집단 감염이 일어난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서는 일가족 명절 모임과 관련해 1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난 3일 지표 환자의 가족이 명절 모임을 가졌는데 이후 어린이집과 직장, 연수원 종교활동 등으로 감염이 번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정읍시의 일가족 감염도 연휴 가족 간 모임이 시초였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도 지난 6일 밤 주점을 찾았던 지인들 모임 이후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기도 동두천 친구 모임과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8명이 됐습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관련 집단 감염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정신과 전문병원과 관련해 격리 중이던 5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경기도 의정부의 한 재활병원과 관련해서도 9명이 더 늘었습니다. 69명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증가의 모습으로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만 저희들 계속 추세를 분석을 하고 있고 방역당국은 특히 최근 신규로 발생한 집단 감염 중 증상 발생일로부터 확진까지 기간이 5일 이상 걸린 사례가 다수 있다며 이럴 경우 접촉자가 많아져 광범위한 추가 전파가 우려된다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또 가을철 단풍 관광지를 중심으로 방역이 중요해졌다며 인파가 몰리는 여행지보다는 집 근처 한적한 곳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에 확진된 지 열흘 만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곧바로 선거 유세를 시작했는데 수많은 청중들은 대부분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 두기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우비 특파원, 이 트럼프 대통령 음성 판정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코로나19 양성 반응 나왔다고 본인이 트위터에 공개한 지 열흘 만에 코로나19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대통령 주치의가 밝혔는데 여러 번 검사 결과 음성 나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초 감염 시점, 감염 경로는 따로 언급 없었습니다. 전염 위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로 유세 현장으로 그리고 날아갔죠. 코로나19 환자같이 보이지 않았다면서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늘 해오던 유세 그대로였다입니다. 코로나19 확진받았었다고 달라진 거 없어 보였습니다. 이 화면 보시죠. 청중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유세 음악으로 자리 잡은 YMCA 노래에 맞춰서 엉덩이 춤까지 춥니다. 유세 끝날 때쯤 나온 장면인데 청중들 흥을 돋우는 건 물론 본인 건강 문제 없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떤 상태인지 본인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Now they say I'm immune. I feel so powerful. I'll walk into that audience. I'll walk in there. I'll kiss everyone in that audience. 네, 그래도 평소보다 유세 기간은 좀 짧아졌죠? 대규모 유세에선 2시간 가까이 연설하곤 했는데 연설 시간만 보면 딱 1시간 했습니다. 평소처럼 열정적이고 간간히 원고 안 보고 청중들과 호흡하는 모습 여전했지만 시간은 대폭 줄인 겁니다. 본인 상태는 앞서 들으신 것처럼 표현했지만 대선 핵심 쟁점인 코로나19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앞에서 봤듯이 유세 현장에서 분위기 띄우는 건 좋은데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5만 명 이상 나오는 이 미국 상황에서 예방수칙은 안 지켜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유세 형식으로 자리 잡은 게 대통령 전용기 착륙한 공항에서 바로 유세하는 겁니다. 야외입니다. 실내보다는 낫습니다. 문제는 야외지만 쉼없이 소리치는 수천 명 청중들 가운데 마스크 쓴 사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빽빽히 모여있는 모습에서 거리 두기는 없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유세 중에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 얘기가 나왔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갑자기 나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했습니다. 상대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깎아내리는 데 동원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You look it around. Kim Jong-un. Whatever happened to the war we were supposed to be in with Kim Jong-un, right? Kim Jong-un. They're 100% sharp. We have somebody running who's not 100%. He's not 80%. He's not 60%. 북한 열병식 관련된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 하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 대선 21일 남았습니다. 상대 바이든 후보도 유세 벌이고 있죠. 근데 메시지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많이 다릅니다. 대규모 청중 없습니다. 연설도 조용조용합니다. 핵심은 분열된 미국이 아닌 통합된 미국 만들겠다입니다. 매일 나오다시피 하는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에 거의 다 유리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거 다 가짜다. 진짜는 자신이 모두 앞서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또 하나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렸습니다. 지난 2일에 공개한 세비지 러브 리믹스 버전으로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에 오른 겁니다. 이미 3주간 1위에 올랐던 다이너마이트가 2위를 기록해 1, 2위 모두 방탄소년단의 곡이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1위를 차지한 세비지 러브는 미국 가수 제이슨 데룰로와 협업한 곡으로 BTS는 후렴구와 랩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노랫말이 들어간 곡이 빌보드 핫 100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K-팝은 영역을 더욱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에서 난데없이 BTS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왕특파원, BTS의 어떤 발언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거죠? 네, BTS가 벤 플리트 상을 받으면서 한 수상 소감인데요. 이 상은 미국의 비영리 단체가 매년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럼 BTS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After 70 years, the world we were living in is much closer. 네, 중국 네티즌들이 문제 삼은 부분은 바로 양국의 고난의 역사입니다. 중국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건데 관영 매체에 관련 기사가 나오자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화를 내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줘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분노 그 이면에는 현 상황이 관련돼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전쟁을 한미 원조 전쟁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을 도와서 미국으로부터 북한과 중국을 지켜냈다는 뜻입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군이 한국 전쟁에 군사 개입을 한 지 70년이 되는 해여서 중국 당국은 관련 영화 등을 만들고 애국심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의 패권 다툼 속에서 이 항미 정신이 더욱 강조되면서 과열된 분위기가 이번 논란까지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란의 여파가 다른 데까지 미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중국 내 한국 기업들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등의 중국 법인들은 서둘러 중국 홈페이지 등에서 BTS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앞서 사드 배치 문제로 내려진 한알령이 완전히 풀리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타격이 있을까 우려해서 행동에 나선 겁니다. 논란이 과열된 것 같은데 외신들이나 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외신들도 바로 이런 중국의 애국주의를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누리꾼들이 방탄소년단의 악의 없는 발언을 공격했다고 전했고요. 다른 외신들도 중국에서는 대형 기업들도 민족주의에 희생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BTS 팬들, 아미들 역시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가 도를 넘었다는 반응입니다. 중국 외교부도 수습에 나섰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以史为鉴面向未来，珍爱和平，促进友好，应该是我们共同的追求，值得我们共同努力。 이런 점들을 부담으로 느꼈는지 하루 사이 논란은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관영 언론인 황구시보도 공식 사이트에서 관련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올림픽 첫 금메달은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에서 나왔습니다. 대기록을 세운 양정모 선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첫 대상이었죠. 병역 특례법이 처음 만들어진 건 1973년. 국가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때 병역 혜택을 준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88 서울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체육 분야부터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최근까지의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 병역 특례의 대상이 됩니다. 항상 논란은 있었습니다. 배우나 가수 같은 다양한 분야까지 범위를 넓혀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모두가 공평하게 병역 특례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BTS의 병역 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병역 특례는 아니지만 입영 연기는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빈나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K-팝 신드롬을 일으킨 그룹 BTS. 병역 특례 여부는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34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는 대체복무 대상에 대중문화 예술인도 포함시키자는 주장에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뭘 잘한다고 군대를 면제해줘요? 그럼 다 면제해줘야지. 그러면 다 나름대로 이치가 있으니까. 그 70년대만 해도 금메달 하나 따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사실 잘 모를걸요. 병무청도 선을 그었습니다. 입대 자원이 줄어드는 데다 병역에는 공정과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체 복무는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축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형평성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대신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만들어서 연령도 어떤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까지는 이렇게 고려하는 이런 연기 어떤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역법상 입영 연기 대상은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과 체육 분야 우수자 등 세 부류인데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된 상태입니다. 병무청은 긍정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병역법이 개정되면 BTS는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형평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추천을 하냐,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것도 논의되다가 합의가 안 됩니다. 보상이냐 형평이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이나 담당자의 실수로 자격이 안 되는데 합격한 응시자가 최근 5년 동안 수십 명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오류가 확인된 뒤에도 임용이 취소된 경우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조달청은 경력직 공무원을 뽑기 위해 채용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자격증을 딴 뒤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험이 있어야 원서 접수가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와 심사위원 실수로 해당 경험이 1년 9개월뿐인 지원자가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면접 시험 1위로 최종 임용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경력직 공무원 면접 시험 진행 과정에서 채용 담당자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상중하 3단계로 평가한 면접 시험에서 한 응시자의 채점 결과를 높게 집계해 원래대로라면 떨어졌을 응시자가 최종 합격한 겁니다. 문체부는 4년 전에도 심사위원이 실수로 배점 기준과 다르게 점수를 줘 엉뚱한 응시자가 합격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채용 과정의 실수로 떨어졌어야 할 지원자가 공무원에 최종 합격한 사례는 최근 5년간 36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인사처가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권고한 건 9명뿐. 그나마 실제 징계로 이어진 건 5명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잘못 임용된 공무원 36명 중 임용 취소로 이어진 건 단 1명입니다. 지원자 본인의 잘못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채용과 임용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다시 인사혁신처도 그 결과를 받아갖고 다시 경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임용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자신들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각 부처나 기관의 징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대입 수시 전형 자기소개서에 쓰면 안 되는 부모 직업을 적었다가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고 또 교수가 자기 자녀의 입학 심사를 하고 이 교육부의 서울 6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감사에서 적발된 불공정 사례들입니다. 100여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서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학년도 수시 전형이 제출된 성균관대 지원 학생의 자기소개서입니다. 부모 등의 직업을 쓰면 안 되는데 82명이 기재했습니다. 이 가운데 37명은 문제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부모 직업을 교사라고 썼는데 각각 불합격과 문제 없음으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건국대는 2018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지원자 98명의 교사 추천서가 남의 것을 베껴 쓴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경희대는 2016, 2017학년도 합격자 가운데 12명의 교사 추천서가 표절 같다는 사후 적발 결과를 무시하다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서울대는 2019학년도 지역 균형 선발에서 특정 학과의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학업 능력 미달을 이유로 과락인 C를 줬습니다. 지원자의 30%만 과락을 줘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어겼습니다. 고려대와 서강대는 2019년도 전형에서 교수 10명이 자녀나 친인척의 전형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서강대는 해당 자녀가 시험을 안 받고 고려대는 미리 회피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가벼운 징계만 받았습니다. 이번 교육부 감사 대상은 서울대 등 6곳인데 이 같은 불공정 사례가 적발돼 중징계 7명을 포함해 108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부당한 탈락자가 발생한 대학은 해당 학생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될 경우 교육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지원자의 고교 정보는 가리기로 했고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자사고와 외고, 과학고 등을 우대한다는 고교 등급제 의혹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진행됐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한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학생에게 심하게 욕설을 해서 학부모가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이 몸에서는 멍자국도 발견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오정현 기자입니다. 뭐라고? 이 새끼가 똑바로 말하네? 정신 나간 아니요. 니네 애들한테 전화할 때 공연을 끝나냐? 전북 고창 한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수업 시간에 1학년 8살 박노군에게 한 말입니다. 박군이 부모의 전화번호를 제대로 외워 적지 못해 혼냈다고 하는데 뭔가를 던지는 듯한 소리도 납니다. 그럼 끝까지 말해보라고. 야, 아빠 전화번호 뭐냐고. 또 시작아. 보세요. 이따 보면 전수하는 있습니다. 이런 놈들 딱 이용해놓기 좋아, 납치범이. 야, 부모님 전화번호 몰라? 그냥 죽여버려야 됩니다. 아이 몸에선 멍자국도 발견됐습니다. 박군의 아버지는 교사가 아이를 때린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녹음은 아버지가 쥐어준 소형 녹음기로 박군이 직접 했습니다. 목욕을 시키려고 하는데 먹자국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위해서 녹음기 준비해가지고 선생님이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소리를 여기다 넣는 거니까. 교사는 아이들에게 실종이나 유괴의 위험성을 말하다 조금 과격해졌다고 해명합니다. 멍자국은 자신이 박군의 다리를 꽉 잡아서 생긴 흔적이 맞지만 이 역시 훈육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다 남겼어요. 처음에는 어깨를 잡고 눌렀지만 계속 벗어내려고 하니까 제가 그때 이제 다리를 잡았어요. 그 부분은 잘못했죠. 반에 있던 8살 동갑내기들은 모두 5명. 고함과 폭언 속에 있던 이 아이들 모두에 대해 정서적 학대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박군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욕설을 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 기자로 등록해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사실이 지난주에 드러났었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삼성전자 임직원 4명이 국회 방문증 2장을 돌렸으며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삼성전자 임원이 출입기자로 등록해 국회를 드나든 사실이 처음 드러났습니다. 삼성 간부라고 했는데 출입기자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전 또 다른 삼성전자 임직원 4명이 류호정 의원실을 찾았습니다. 이틀 뒤 국감 질의가 예정된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로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불쑥 4명이 한꺼번에 찾아오자 미심쩍게 여긴 류 의원실이 이들의 방문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4명 중 2명은 다른 의원실에 간다며 방문증을 발급받았는데 나머지 2명은 출입 기록이 아예 없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 2명이 먼저 방문증을 받아 의원회관에 들어간 뒤 미리 와 있던 또 다른 삼성 직원이 이 2명의 방문증만 받아 밖에 있던 2명에게 전달한 겁니다. 국회 방문증의 타인 양도는 금지돼 있고 특히 이때는 코로나19로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던 상황. 사전 예약하지 않으면 이렇거든요. 현재. 사전 예약이 안 돼 있었던 상황인가 보죠, 그때는? 네. 이에 대해 삼성은 이들이 방문증 신청 마감이 임박해 의원실의 설명 요청을 받아 발급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관련자 전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방문증을 부정 사용한 이들에 대해 출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도 청와대처럼 국가 중요시설 각급이지만 출입 규정도 방역 수칙도 삼성 앞에선 소용없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나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라는,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주장을 각각 펼치며
연일 맞서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임, 옵티머스 두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이 지적됩니다. 청와대 인사가 관여됨으로 인해서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닌가.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한 또는 법규로 요구되는 것 이외에는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고문으로 활동한 양호 전 나라은행장이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를 만난 정황이 담긴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이현재 장관실에 전화해서 내가 다음 주에 장관이 계시면 가능 오후 시간에 찾아뵙고 싶다고 좀 약속 좀 잡아주자. 금감원에 로비를 했고 금감원도 VIP 대접까지 원장님도 들으셨죠?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옵티머스 관련 의혹의 핵심 중 하나인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걸 약간 좀 조작되어 있는 문건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감장보다는 지도부 간 공방이 더 뜨거운 상황입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냥 또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아닌가 싶어서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결코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조속히 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혜까지 구성한 상황. 민주당은 단순 금융사기 사건으로 염려할 상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당 지도부가 검찰 출석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 의원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자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검찰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공개 질책 성격도 있습니다.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정정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조속히 검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받고 소명해 주기 바랍니다. 대신 제출돼 있는 체포동의안은 법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세 가지 혐의 중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모레까지라는 점. 현재 예정된 의사 일정대로면 공소시효 안에 체포동의안 표결은 불가능합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본회의는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지 않겠다는 생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며 정 의원이 언제까지 출석하지 않을진 모르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선 28일 이후 조사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묵시적 비호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당 소속이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렇게 기간을 넘기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지 않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정 의원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출석 여부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기대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기소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요. 근데 일본 정부가 스가 총리의 방한 조건으로 징용 문제를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현택 특파원,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네, 한중일 정상회의는 세 개 나라가 매년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올해는 한국 차례입니다. 정부는 연말 서울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가 스가 총리의 방한 조건으로 징용 문제를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현금화 우려가 있는 한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는다. 연내 회담 개최 환경이 갖춰지지 않을 거라는 발언도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닌 거죠?
네, 이런 요구는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미 지난달 하순 우리 측에 전달됐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맞다 틀리다 일절 언급이 없었고요. 우리 정부 역시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만 냈습니다. 올 연말이면 일본 제철에 대한 주식 매각 명령이 가능해지는데요. 그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 만큼 정상회의 연내 개최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일종의 여론몰이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네, 올해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한국을 건너뛰고 내년에 일본이 다음 의장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회의 참석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해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압박해 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교도통신은 이전에 같은 수법을 쓴 다른 나라를 비판했던 일본이 오순된 행동을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독일 베를린의 소녀상 얘기 좀 해보죠. 이 철거 결정 소식에 일본에서도 시위가 있었다고요? 네, 스가 총리 집무실이 있는 관저 앞에서 오늘 시민단체 회원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먼저 참가자의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建てた像に対してなぜ日本政府がイチャモンをつける権利があるんでしょうか。 이들은 일본 정부가 소녀상 설치를 방해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정부에 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베를린 미테구에도 철거 명령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는데요. 철거 시한 독일 현지 시간으로 14일 내일까지입니다. 그 전에 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1차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이 1조 원이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식량이나 장비, 원자재 형식으로 빌려준 건데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6월 북한 무역은행 총재 앞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보낸 공문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제공한 차관과 이자를 상환하란 내용입니다. 차관 제공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현물 지원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총 1조 700억 원으로 식량 차관이 8천여억 원으로 대부분이었고 철도와 도로 건설 자재나 장비, 신발, 비누 등 경공업 원자재 차관이었습니다. 10년 거치 후 연 1% 이자율에 20년 분할 상환받기로 약정했지만 지금까지 상환된 금액은 원금의 0.2%에 불과합니다. 아연괴의 현물 상환이었습니다. 차관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은 북한에 62차례나 상환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응답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팩스 및 공문을 발송하여 상환을 촉구 중입니다. 아직 북측에서 공문에 대한 회진은 없는 상태로 수우는 향후에도 차관 해소를 위한 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선 상환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강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 국제법적으로 호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국제사회에 편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또한 응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사실은 현실적인 수단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통일부는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 성격이며 남북관계의 기여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건이 마련되면 차관 회수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오늘 발표한 10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9%로 예측해 6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률은 같은 기간 0.5%포인트 오른 마이너스 4.4%로 수정됐습니다. IMF는 미국과 중국, 유로존의 2분기 GDP가 예상보다 개선됐고 세계 교역도 소폭 회복세를 보였지만 한국은 수출 부문 타격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가 걱정되긴 하지만 바깥 활동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가을철 감염병인 SFTS, 즉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강원도 홍천에서는 버섯을 따러 야산을 다니던 80대 남성이 참 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걸려 결국 숨졌습니다. 가을철 수풀이 우거진 산과 들, 숲에서는 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SFTS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게 검출하다 보니까 많이 붙어갖고 진짜 항상 걱정스럽습니다. SFTS에 걸린 환자의 절반이 9월과 10월 사이에 감염됐습니다. 참진드기는 이맘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감염 피해도 집중되고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올해는 이달 12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69명이 감염돼 29명이 숨졌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의 치사율이 17%로 치명적입니다.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해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야외 활동 이후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거나 벌레 물린 자국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야외 활동을 한 후 2주 이내에 위와 같은 고열, 소화기 증상, 그다음에 몸살 증상 등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시길 권유합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선 야외 활동을 할 땐 진드기 기피제를 수시로 뿌리고 긴 팔, 긴 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특히 잠깐 벗어둔 옷을 풀밭에 두지 말고 땅에 닿지 않도록 걸어 놓아야 합니다. SFTS는 백신이 없어 한 번 병을 앓고 나서도 또 감염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큰 불이 난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불에 타기 쉬운 외장재를 쓴 고층 건물이 부산에도 30곳이 넘습니다. 게다가 층수가 높아 소방장비 활용도 여의치 않은데요. 방제시설 점검과 대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20분 만에 불길이 33층 건물 전체로 번집니다. 건물 외벽에 붙인 알루미늄 패널 외장재가 땔감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부산의 고층 건물 밀집 지역, 울산 화재 아파트처럼 외벽을 알루미늄 패널로 마감한 건물이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부산 지역 30층 이상 고층 건물 가운데 30군데가 넘습니다. 10년 전 부산 해운대에서 난 고층 아파트 화재 이후 불이 붙지 않는 난연제를 쓰도록 소방법규가 개정됐습니다. 그 이전에 지은 건물에는 개정법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고층 건물은 또 소방장비가 닿지 않아 불을 끄기가 어렵습니다. 이 굴절 사다리차는 최대 70m까지 뻗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굴절 사다리차가 27에서 35m가 최대 길이인 걸 고려하면 2배 이상까지 길어지는 겁니다. 전국 소방서가 보유한 초대형 굴절 사다리차는 10대뿐입니다. 길게 높이 뻗는 사다리는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이 불 때 쓸 수 없습니다. 또 화단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펼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소방관들이 일일이 계단을 통해서 운반해야 한다는 엄청난 체력적 한계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방재 전문가들은 정기 소방 점검을 엄격히 실시하고 대피 훈련도 실제 상황처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맞춤형으로 그 건물의 특성에 맞게 전문가들이 배치가 돼서 실제 그런 훈련을 입주민들과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30층 이상 고층 건물 화재는 490여 건으로 60명에 가까운 사상자와 1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